여러분 1지문의 샤프츠베리 부분을 볼까요? 1번 지문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샤프츠베리라는 사람은 근대 미학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이에요. 미학이라는 건 여러분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왔고 왜 인간은 아름다움을 느끼는가 그거예요. 그의 미학은 초월적 신의 존재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이 전제예요.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어디에서 왔을까? 그 존재, 그 본질을 전제하는 전제라는 것은 미학의 출발점이라는 얘기예요. 출발점. 샤프츠베리 미학의 출발점이 신이에요. 이 사람은 온 우주는 신의 피조물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우주의 속성인 질서, 균형, 조화를 지니면 아름답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미는 형식적인 성질로부터 나와요. 이걸 지금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는 샤프츠베리의 미학을 보고 있는데 미학 이 사람은 근대 미학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이죠. 이 사람의 미학의 출발점 다른 말로 형이상학적 전제예요. 는 바로 초월적 신입니다. 초월적 신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신이 모든 우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우주는 조화, 질서, 균형 이런 특징들을 지니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미의 기준이에요. 이런 것들을 아름답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미는 대상에 지내는 형식적 성질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미를 나타내는 대상입니다. 형식적인 성질이라는 게 뭐냐면 그것이 갖고 있는 표면적인 무늬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고려청자를 생각해 보세요. 고려청자는 거기 담겨있는 정신은 고려인의 정신이 있고 이거 담고 있는 이제 그 표면적인 무늬나 이런 것들 같은 형식이 있죠. 이 형식들 이 중에서 이 샤프츠베리는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성질, 무늬, 그림, 표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샤프츠베리는 또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의 위계성이에요. 미가 피라미드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바로 기준은 뭐냐면 대상이 지닌 형성력,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준이 형성력이에요. 이 형성력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형성력을 지닌 존재인 신, 가장 높은 등급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성력이 가장 많으니까요. 다음으로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예술품과 같은 아름다운 걸 만들 수 있죠. 인간은 형성력이 있어요. 다음으로 예술품. 예술품은 그 자체로 뭘 만들 수가 없어요. 형성력이 떨어집니다.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가장 낮은 등급으로 보는 거죠. 하위 등급은 언제나 상위 등급으로부터 기인해요. 신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예술품을 창조해요. 그리고 예쁜 거는 항상 신이 아름답고 인간이 예술품보다 아름답고 그런 거를 지금 이 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샤프츠베리는 미적 경험에 있어서 인간은 아름다움을 어떻게 감지를 할까요? 아름다움을 감지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취미입니다. 정리를 하면 아름다움 감지 방법이 취미예요. 이 취미는 미를 감각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뇌감이자 능력이에요. 뇌감이라는 건 내부 감각입니다. 취미라는 거는요, 여러분 감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플러스 능력이에요.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대상을 접하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아름답다라고 판단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본능입니다. 본능.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취미는 자연적 본능임에도 문화권이나 사람에 따라 미적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네요. 이 취미라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본능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취미가 다른 이유는 본능의 왜곡이에요. 본능 왜곡. 본능이 잘못된 거죠. 본능이 이제 잘못되게 바뀐 거죠. 이 본능은 새롭게 얻을 수는 없어요. 새롭게 얻을 수는 없고 사회적인 영향에 따라서 발현되는 양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영향. 이거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제대로 발현하기 위해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있는 것처럼 교육이나 개발이 필요합니다. 교육, 개발. 교육이나 개발을 통해서 취미, 아름다움을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게 했어요. 그 기준은 바로 아까 말한 조화, 질서, 균형입니다. 그 조화랑 질서, 균형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한편 취미의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이 말인즉슨 미적 판단은 우리의 이익과 무관해요. 취미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즉시 무언가 즉각적으로 보고 이거 아름답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가 이건 예뻐서 이건 나한테 좋다라고 하는 거랑 무관한 것이요. 그것이 무관심성입니다. 취미의 무관심성. 이거는 우리의 미적 판단이 이익과 무관하다는 건데 그것은 우리의 취미의 반응이 즉각적이기 때문이에요. 얘는 무신경한 게 아니에요. 진짜 무관심한 게 아니고 사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어떤 대상이 이거 아름다운 이유는 마이쮸가 맛있고 얘를 먹고 싶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맛있고 먹고 싶고 이런 것들이 사적 욕망이에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인간은 경험의 주체인데 이것이 도구적 가치, 쓸모있다, 맛있겠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소유욕, 갖고 싶다 에서 벗어나서 대상 그 자체가 지닌 미적 성질, 내재적 가치에 주목해야 아름다움을 직접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내재적 가치에 주목한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이 그림 자체로도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림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샤프츠베리가 보기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얘네들은 다 외재적인 해석이에요. 그림 그 자체만을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그 그림 그 자체만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이 목을 보니까 조화롭다. 그림이 얼굴이 작아서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전부 형식적인 성질인 거 아니에요? 형식적인 성질에서 이런 조화랑 질서, 균형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 조화랑 질서랑 균형이 있는 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그 대상 자체만을 보고 그 대상 그 자체를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아름다움을 관조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나요? 다음으로 듀이를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듀이의 인간관입니다. 자연을 일부이자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유기체로 보았어요. 듀이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다라는 인간관입니다. 인간관. 인간이 경험의 주체예요. 인간은 경험 주체. 그리고 환경은 경험 대상이에요. 인간은 환경에 적응합니다. 서초구를 떠올려 볼게요. 서초구. 우리는 서초구에 적응을 했죠. 그런데 듀이는 이 대상 자체도 환경 자체 서초구를 우리한테 적응시킨다 그랬어요. 그 말인즉슨 서초구를 우리한테 적응시켰다는 얘기는 서초구의 경험들, 수련회라든지 아니면은 학력평가라든지 그런 경험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즐겁다, 생각보다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즉 여기서 말한 적응이라는 건 경험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경험에서 감정을 느끼는 것도 포함되죠. 어떤 경험을 해서 즐거움 이런 것들을 느꼈다. 그런 것도 전부 대상을 적응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험 생성 방법입니다. 넘어가서 듀이는 어떤 경험의 시작부터 목적이 완성되는 완결에 이르기까지 경험을 이루는 행위들이 온전하게 이어지는 경험, 이걸 하나의 경험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의 경험은 시작부터 완결까지가 행위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행위 이런 것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행위 이런 것들. 자, 이 시작은 의도가 들어가겠죠. 행위들이 이어진 것. 이 행위들이 가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서 경험이 완결되면 얘네가 하나의 단일체가 되는 겁니다.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일체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뭐냐? 질성입니다. 질성. 경험이 단일체가 될 수 있는 건 질성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했으니까요. 질성은 뭐냐? 경험 주체가 경험 상황에서 포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느끼는 고유하고 독특한 성질이에요. 주체가 느끼는 성질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누군가는 풍성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우아함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질성인 거예요. 경험을 해서 즐거움을 느꼈다. 질성이 되는 거고, 아니면 경험에서 슬펐다. 그게 질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질성은 경험 주체가 대상과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인간과 환경이 적응시키고 그런 상호작용을 반복함으로써 여기서 지금 질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호작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경험에 대해서도 주체마다 질성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또한 듀이는 예술이라는 것도 하나의 경험으로 설명하고자 했어요. 예술이라 하면 여러분이 명화 또는 영화, 무비, 음악 같은 거 떠올리시면 돼요. 하나의 경험이란 차원에서 설명하겠어요. 예술이라는 거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창작과의 차원과 감상의 차원이 있어요. 창작의 차원을 선생님 초록색으로 체크를 할게요. 자, 그는 창작행위가 경험이 되려면 창작자가 창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감상자 관점을 지녀야 한다고 봤어요. 이 말이 뭐냐? 창작자가 제3자 시선, 감상자 시선에서 이 그림이 어떨지를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목적을 향해서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제3자 시선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걸 제대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그걸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을 해요. 의도가 잘 도저히 안 된 것 같아. 다르게 그려야지 선택을 해요. 어떻게 그릴까?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작품을 완성하는 겁니다. 창작자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 또한 듀이는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 창작자가 기술적 정교함은 그 필요가 없어요. 기술적 정교함은 잘 그리는 거예요. 잘 그리는 것보다 내 작품을 통해 감상자가 어떤 경험을 갖게 될 건지, 이것이 감상자에게 닿는 의미, 이 의미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본 거죠. 창작자가 이런 제3자 시선을 가지고 제3자 감상자가 지니는 의미에 주목을 해서 창작자가 작품을 창작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한편 감상자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감상자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감상행위가 하나의 경험이 되려면 감상자도 실제로 만드는 행위에 견줄 만한 나만의 경험을 창조해야 된다고 봤어요. 창작자도 노력하잖아요. 창작자도 스스로가 노력해요. 그것처럼 감상자도 연습이나 수련을 통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경험을 창조하는 건 일종의 노력이에요. 나만의 관점, 나만의 관심에 따라서 작품을 감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영화를 보는, 내 예술을 보는 나만의 관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선생님 방과후 시간에 그 얘기한 적 있어요. 여러분 시를 보는,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배웠을 거예요. 표현론이 있고, 작가 관점, 반영론이 있고, 시대 관점, 효용론이 있고, 독자 관점이 있어요. 이랬을 때 이걸 보는, 정철의 시를 보고 누구는 작가 정철의 입장에서 볼 수 있고, 조선 시대 입장에서 볼 수 있고, 우리에게 닿는 사랑의 의미에서 볼 수도 있고, 이 중에서 나만의 관점을 이제 길러 나가는 거죠. 난 사랑의 관점에서 보고 싶어. 사랑의 관점을 길러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듀이 관점에서 예술작품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감상자마다 다른 거죠. 감상자마다 감상, 결과. 이게 해석이죠. 달라지는 거죠. 달라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비문학 강의를 마치겠습니다.